저서에 보면은 청와대 정책실하고 이제 의사소통의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물론 큰 갈등은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갈등이 표면적으로 약간 나와 있거든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뒷얘기 좀. 네. 예, 그럴까요? 그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적에 사실은 저는 상당히 그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대통령 처음 만나서 제가 세 가지를 당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주 성장이 우리 정부의 전체 경제 정책을 덮는 우산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제가 꼭 보고를 하게끔 직접 보고하겠다. 했더니 네. 대통령께서 아주 쾌히 그 수락을 하시면서 딱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제가 그 말에 전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만들 적에 그게 제 비전 2030의 큰 가치와 철학, 뭐 목표라고 할까요? 였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제게 많은 걸 위임을 해주시고 믿고 또 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정 경제 운영을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과 비슷했어요. 그렇네요. 이때 네. 경제부총리니까 경제가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가 북한이 미사일과 뭐 핵실험을 하고 이 국제 환경이 정말 어려울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제 문제들 잘 관리했고 성장이 2%대로 떨어진 거를 제가 1년 반 동안 부총리 하면서 첫 해는 시켰고, 네. 3.4% 3.2%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파열음은 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나왔고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이제 파열이 나왔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진보의 가치를 해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에 저는 동의하지만 이런 속도로 급격하게 가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 공급 중에 부담을 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고용 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당시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 했거든요. 네. 그건 불가능하다. 대신에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10,000원을 무슨 일에서 달성하겠다 했는데 그걸 청와대가 이제 받질 않았죠. 그래서 첫 해 16.4%, 두째 10.9%에서 2년 동안 한 30% 네. 최저임금 올렸을 적에 가장 세게 이제 충돌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법인세 인상을 갑작스럽게 인상하는 안을 갖고 왔길래 저도 법인세 개편은 필요하지만 이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일이 아니고 6개월 정도 검토하고 6개월 정도 시장과 소통한 뒤에 이것이 시장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파열음은 있었죠. 네. 그렇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는 위기 극복 정부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후 새로 생긴 정부에서 경제 운영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그만둔 뒤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 극복 정부였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 때에 그 여러 가지 성과와 공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하고는 이제 그런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청와대에 이제 좀 갈등이 있었죠. 네. 심지어 요즘 보면은 그 네. 이재명 대표와 이제 주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 상속세 개편 문제라든가 특히 세제 개편 문제가 이게 중도 보수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서 약간 이게 정체성 문제로 비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성장을 좀 우선시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도 보수 논쟁을 같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중도 보수 논쟁의 가장 큰 배경은 이제 국민의힘이 좀 거의 뭐 괴멸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토가 비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쪽으로 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좀 논쟁이 붙었던 게 뭐 금투세라든지 뭐 그다음에 상속세 이런 세제 부분을 좀 건들면서 이제 여기까지 논쟁이 온 거라서 저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세제를 가지고서 너무 정치권에서
논쟁을 심하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온당치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제라는 것은 어떻게 또 깎아줬을 때 또 효과라는 것이 다 합산을 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전 좀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경제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서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 있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그 성장 우선 전략 이제 그것이 이 세제 개편과 좀 맞닥뜨리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우리가 해왔던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이게 앞으로는 민주당 안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수 확장이라는 그 노선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민주당 내부에 또 전통적인 또 진보층들이 또 있잖아요. 또 그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반발들 이걸 이제 어떻게 좀 잘 조화롭게 더 섞어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과제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신 대표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저는 대한민국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경향신문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편집국장님도 제가 예산실장 때 출입을 하셨던 네네. 15년 전이더라고요. 나라 살림을 제가 한 10년 정도 책임을 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경제 운영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까지 포퓰리스트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포퓰리즘적인 또는 어떤 선거를 앞둔 시세에 따라 가지고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세 지금 경쟁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맞아요. 있는데 네. 지극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어제 그 경제 대연정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 부문의 그 빅딜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47%입니다. 그렇다면은 5년간 5%의 그 국가 채무 비율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감내를 한다면 200조의 재원이 생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돌봄 책임이라든지 또는 그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취약계층 보완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책임하게 이렇게 감세 논쟁을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정치권에서 그 할 일이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은 오히려 책임 있는 진보의 정치인이라면은 오히려 증세까지도 얘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증세도 얘기해야 된다. 해야 될 네.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증세 없이 지금 복지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네. 성장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성장이라는 말에는 의미가 없어요. 옛날처럼 우리가 개발연대에 그저 성장률 올라가는 그런 성장을 추구한다면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 질 높은 성장이어야 되거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사람 사는 세상 불공정과 불형평이 해소되는 그런 성장이 돼야 되고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또는 힘든 분 좀 잘 사는 분들 골고루 기여하는 그게 질 높은 성장이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표피적으로 성장해서 뭐 몇 프로 하겠다. 그거는 개발연대 때에 네. 낙수효과 있을 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쟁은 굉장히 그 구시대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김동연 교수가 지금 사실 요즘 근래 정치권의 여러 논자들과 드물게 증세 주장을 하셨는데 김종인 평론가는 여기 동의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 감세 논쟁을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다 깎아주면 소는 누가 키우나 또 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이나 뭐 이쪽에도 묻고 싶어졌던 게 작년에 30조 원 세수 펑크 나고 재작년에 56조 원 세수 펑크 났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세금을 더 걷던지 그렇지. 경제를 네. 살려가지고 세수가 더 들어오게 뭐 만들던지 아니면은 아예 세율을 높이던지. 네. 근데 지금 감세를 하면은 그러면은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이냐,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냐, 상속세를 깎아줘가지고 경제가 그러면 더 좋아지는 것이냐, 뭐 일부에서는 뭐 상속세가 과도해가지고 뭐 증시가 안 된다, 뭐 이런 주장 전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저기 지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기재부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재부 출신들의 약점, 어쨌든 그게 본인들이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세간의 약점 뭐냐면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홍남기 부총리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왜 지금 건전재정 타령을 하고 있냐. 막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아직 탄핵이 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지만은 그냥 가정입니다. 네.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사님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건전재령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을까 기재부 출신들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거를 재정 운용을 할지 지금 감세를 하기도 쉽지 않고요. 증세는 더더욱 경제 다 죽겠다고 어렵고 그렇다고 재정 건전성을 지금 뭐 막 이렇게 해치기도 어렵다라는 이런 약간 엄짝달싹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좀 네. 어떤 입장을 가지고 네. 계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예, 우리 평론가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재부 출신들이 건전 재정에 집착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 예, 그리고 하수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은 돈을 쓸 때가 있고 그 쪼일 때가 있습니다. 다만 아주 장기적으로는 건전 재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걷어들인 세수 이상으로 돈을 써야 될 때가 최소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가 어렵거나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2008년 국제금융 위기, 그다음에 팬데믹 위기 이럴 때는 돈을 써야 됩니다. 걷어들일 때보다 더 써야 되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민간에서 하기 힘든 대규모의 투자를 국가가 함으로써 이 산업 발전에 어떤 큰 전기를 만들 수 있다 할 적엔 돈을 써야 됩니다. 가게랑 똑같아요.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아프면은 빚을 내서를 고쳐야죠. 그렇죠. 네. 우리 집 애가 공부 잘하는데 좀 교육에 투자하려면 빌려서 돈을 써야 되죠. 똑같은 겁니다. 다만 언제 그러면 쓰고 안 쓸 때냐는 그 판단할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 때 제가 경제금융비서관이었어요. 청와대에. 그때는 뭐 좀 속된 편으로 원 없이 돈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 위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예산실장 돼가지고는 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 완급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도마적으로 그냥 건전재정, 사실은 건전재정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도구마인 것이고 기술적이고 기계적인 네. 관료적인 발상이지요. 그래서 기재부 출신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그걸 뛰어넘는 그런 통찰력과 네.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역주행했죠. 저희 경기도는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다 확대 재정을 했고요. 또 추경 편성했고요. 네. 지금부터 다음 달에 추경 편성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네. 힘들 때에 그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길을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 누가 돼도 네. 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그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3번 만난 사람 김동연 도지사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직접 가까이서 관찰한 트럼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무도하고 깡패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실제로? 네, 실제로 네.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굉장히 영악하다고 할까 영리하고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 상대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게 강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화 도중에 보통 사람들 보면은 그 아마 비공개 접견 같은 것들을 많이 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트럼프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참모를 시켜서 그런 대화들을 진행합니까?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다 해요? 본인이 그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예 그냥 예. 정말 공개 못할 만한 직설적인 얘기를 뭐 그런 얘기들도 네. 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3번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잘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잘 그 매니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2017, 18년도에는 1기 트럼프 때는 한미 FTA 협상부터 해서 뭐 환율 협상 뭐 등등해서 거의 다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다뤘고요. 그 트럼프를 요새 보면 이제 뭐 굉장히 거친 야생마 같지만 네. 그런 젤렌스랑 싸우는 거 봐요. 그러니까요.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네. 그리고 아주 그 실리적인 지도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잘 활용하면서 하면은 최근에 지금 엊그제 이 상하원 합동 연설한 거 맞아요. 보면은 예. 다른 나라하고는 협상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청구서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그 지도자 리더십 공백 상태고 네. 큰 걱정인데 잘 제가 트럼프를 같이 이렇게 대통령 같이 상대한 그런 경험에 의하면 잘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다루고 또 하면은 좋은 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김종인 평론가 한마디만 저 보태서 말씀해 주시면은 아마도 이제 트럼프를 다루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공개석상에서 약간 팩트가 어긋난 얘기도 확 던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그분한테는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프레임. 그래서 트럼프를 상대하는 법은 대충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예전에 호주 총리가 이제 전 호주 총리가 그러니까 외교 전문지가 싫은 건데 세게 나가라. 다 반박해라. 우리가 얼마나 너희한테 해줬고 이런 건데 그래서 세게 나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일본이 한 방식인데 아부의 기술. 그래서 이제 왕관도 금으로 된 거 막 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는 꼭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은 기재부 장관 이제 부총리 출신이시니까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너무 이제 뭐 어떤 건전 재정에도 집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트럼프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산업 공동화 현상이 지금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경쟁력이 없으니까 공장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가고 그리고 시장이 작으니까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가고 지금 현대제철도 지금 철강산업 어려운데 1조 원 들여가지고 지금 미국에다 공장 짓다라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지금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됐든 이 산업 공동화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안이 있고 짧게 이거 거의 끝나가서 그럼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우리 방송에 오셔서 한번 내가 얘기해 주고 싶네요. 제가 요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화성을 갔었습니다. 화성이요? 화성을 네. 갔는데 기아 자동차에서 오늘 2조 2천억 투자를 오늘 유치해서 제가 아, 협약을 그렇군요. 하고 네. 거기 그 전기 자동차 그 공장을 들어섭니다. 네. 추가로. 그래서 이 지금 퍼펙트 스톰 시대에도 저희가 지금 투자 유치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 하는 경험을 말씀드리고 아주 좋은 일이었죠. 2조 2천억이고 지금 제가 지사되고 한 80조 가까운 투자 유치를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산업 정책을 지금 말씀드릴 시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딱 30초만. 좋아요. 아니 네. 최근에 있었던 그 엔비디아 그 AI 관련된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지금 여당 쪽 주자들은 뭐 엄청나게 지금 파상공사 하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지사님 이렇게 입장만 간단하게 뭐 설명은 나중에 또 맞아요. 네. 간단하게 떠 있는 한번 보도로는 우리 지사님이 이재명 대표가 시장과 기업의 이해가 부족한 거다 이런 발언을 하신 걸로. 네, 우선 나와 첫째로는 있던데. 국힘 쪽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라는 이런 뭐 비판은 반시장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잘못된 얘기고. 그렇다면 네. 저 사우디나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도 다 맞죠. 사회주의자입니까? 네. 그런 거고. 다만 이 시장과 그 기업의 특성은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지분을 뭐 30%를 국민에게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업의 CEO들이 그런 그 지배구조 속에서 어떻게 열심히 뛸 수 있겠으며 마치 기업의 활동을 이 세금 문제로 이렇게 국한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밥 짓지도 않았는데 지금 숟가락 들고 덤벼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얘기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AI 생태계를 만들고 인력 양성하고 이런 것인데 창의 기업이 나오느냐의 네. 문제이기 이 때문에 본질이 네. 지금 벗어난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